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기억했어야 할 이름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졌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역사 속의 범죄와 범죄자들에 대해서 다루는 컨텐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인공은 조선 최고의 사이코패스라고 할 수 있는 순화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 범죄자들 이야기는 약간 조금 시청하시는 데 있어서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TV에서는 과거의 사건, 사고를 재조명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알쓸범잡, 이제는 알쓸인잡으로 바뀌었죠. 또 용감한 형사들, 블랙, 악마를 보았다, 세계 다크투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고, 또 벌거벗은 세계사나 벌거벗은 한국사, 이런 것들도 좀 비슷한 맥락에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약 10년 전인 2012년쯤에 21세기 북스에서 전자책 형태로 역사 속 범죄 파일, 우리 곁에 숨어있는 야수들이라는 책을 발간을 한 적이 있고, 그래서 이 전자책이 지금도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는 아직 자료 취합이나 문장의 선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숙했기 때문에 물론 현재도 그렇지만 아쉬운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다시 읽기에도 굉장히 부족한 점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이게 당시에 이제 출간했던 전자책이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번복한다라는 건 아니고 10년 전에 나에게도 현재 출판권을 가지고 있는 21세기 북스에게도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저 당시에 제가 썼던 그 목차에 따라서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다루고 그때 다뤘던 인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없었던 범죄들도 몇 개 더 추가를 해봤고요. 자, 어쨌든 그 첫 번째 주자는요, 바로 조선을 대표하는 사이코패스 순화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순화군 하면 처음 듣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기는 한데요. 우리 역사에서 대표적으로 암군으로 손꼽히는 인물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왕, 대표적인 이들이 인조, 선조, 고종, 이런 분들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 중 고종은 맞다 아니다 논란거리가 많기는 한데, 일단 필자는 개인적으로 선조를 이 조선의 가장 어리석은 왕, 암군이라고 손꼽고 있습니다. 인조 역시 늦둥이인 효명 옹주에 대해서 지나친 애정을 보이면서 역모를 일으키는 이런 불효녀를 만들어내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아예 유배를 보내서 비참한 말로를 맞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를 때는 정확하게 자르긴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선조는요, 사이코패스가 분명한 자신의 아들을 끝내 방치하고 옹호하기만 했기 때문에 선조야말로 진정한 암군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사이코패스가 바로 선조의 여섯 번째 아들인 순하군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주인공은 순하군의 여섯 번째 아들이다 라고 선조의 여섯 번째 아들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순하고 온화하다 라는 이런 명칭과는 전혀 다르게 그는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사이코패스의 기질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자, 임해군이 선조의 장자였고요. 순하군이 선조의 여섯 번째 아들이에요. KBS 드라마 징비록에서 캡처한 내용이고요. 사진이고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성장은 대부분 어린 시절에는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고요. 커가면서 강간이나 상해 같은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다가 마침내 살인 그리고 방화라는 끔찍한 행위로 종말을 맞게 돼요. 거기서만 이제 자신의 어떤 만족을 얻게 된다고 해요. 순화군이 바로 이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성장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사실 이복 형제인 임해군,
위에서 봤죠. 그리고 정원군 이런 애들도 정상인은 아니었어요. 그 패약함이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그 중에서도 순하군은 정말 발군의 또라이였다고 전해집니다. 왕자의 무리들이 이르는 곳마다 백성들을 침탈하여 소란을 피웠고 때문에 인심을 크게 잃었다. 선조 수정실록에 실려 있는 내용이에요. 1592년에. 그러니까 이 세 왕자가 가는 곳마다 말썽이 났다는 거예요.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장남인 임해군과 함께 회령에 주둔하게 됩니다. 그러는데 자신이 왕자임을 내세우면서 백성들에게 행패를 부려요. 이 순하군이. 제정신이 아니죠. 지금 나라가 전쟁에 나가지고 이 외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나라가 지금 풍전 등하에 위기 상황에 처했고 자기도 회령까지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서 주둔하고 있었으면서 백성들에게 행패를 부렸다는 거예요. 결국 이에 눈이 뒤집힌 회령부의 아전, 그러니까 하급관리인 국세필이 그 지역의 지역민들과 단합을 해서 이 두 왕자를 포박하고 일본의 가토 가요마사에게 넘겨버려요. 이때 순하군의 나이가 불과 13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견디다 못했으면 관리가, 그것도 지방의 하위 관리가, 하급 관리가 그 동네 사람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이 두 왕자를 잡아다가 적군에게 갖다 바쳤다는 거죠. 결국 이 순하군은 1년 정도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순하군과 임해군이. 그런데 그 뒤로 이 성격이 더 잔인하고 포악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황해도 신계에 머물던 15세 전후에는 그곳 주민들에게 시비를 걸고 하루에도 여러 명에게 곤장을 때리고 10대 후반이 되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 북파의 영수였던 이이첨이 선조에게 권하여 삭탈관직이 되었으나 순회군은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 자체에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순하군은 1년에 10명 정도의 사람들을 아무 이유 없이 죽였다고 전해집니다. 자, 그렇게 약 40여 명을 죽이고도 아버지인 선조 덕분에 무사했던 순하군은 마침내 이 아버지의 뒤통수마저 거하게 때리고 맙니다. 바로 선조의 아내였던 의인왕후, 자신에게는 어머니 뻘이 되겠죠. 의인왕후가 세상을 떠서 장례를 치르던 중에 의인왕후를 모시던 궁녀를 의인왕후의 관이 모셔져 있던 빈전 옆에 막사에서 강간을 했다고 합니다. 자, 당시 궁녀라는 인물들은 모두가 누구의 여자예요? 왕의 여자죠. 그렇기 때문에 순회군이 한 행위를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아버지의 여자를 어머니의 시신 옆에서 강간한 것이 됩니다.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거의 뭐 폐륜의 끝판왕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되니까 결국 선조도 순하군의 처벌을 지시하게 됩니다. 순하군 이보가 어려서부터 성질이 괴팍하여 이미 그가 사람 노릇 못할 줄을 알아 마음속으로 항상 걱정하였는데 성장하자 그의 소행은 차마 형언할 수가 없었다. 앞서 여러 차례에 걸쳐 살인을 하였으나 부자간의 정의로 아비가 자식을 위해 숨기며 은혜가 의리를 덮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 나는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고 유사의 조처에 맡겨두고서 오직 마음을 태우고 부끄러워할 뿐이었다. 그 후 대사령으로 인하여 다행히 죽음을 면하였으나 패악한 행동은 더욱 기탄하는 바가 없었다. 오늘 빈전의 여막에서 제 어미의 배비 궁녀를 겁간하였으니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내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하겠으나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의 치욕과 내 마음의 침통함을 어떻게 말로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이 자식을 둔 것은 곧 나의 죄로서 군화를 볼 면목이 없다. 다만 내가 차마 직접 정죄할 수는 없으니 유사로 하여금 법에 의해 처단하게 하라. 라고 선조실록 127권, 그러니까 1600년 7월 16일자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뭔가 되게 큰 결심을 하고 결단을 내린 것 같지만 실제로 막상 곤장 80대의 유배형이 결정이 되니까 선조는 다시 왕명을 내려요. 그리고 곤장 80대는 빼자. 유배만 보내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유배를 보냈는데 이게 유배가 뭐 제대로 된 유배겠어요? 결국 순하군은 역사에 다시 없을 폐륜을 저지르고도 몸성이 수원으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자, 이런 아버지의 옹호 속에서 더 무서울 것이 없었던 순하군은 유배지였던 수원에서도 죄인인 자신이 오히려 향리들, 지방 관리들을 패고 고문하여 수원부의 관리들이 도망을 치는 바람에 행정이 마비가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결국 죄인들을 다스리는 의금부의 금부도사가 나서서 순하군을 위리안치, 그러니까 가택연금을 시키려 했지만 담장을 쌓는 인부들을 공격하고 잠긴 문을 부수고 나와서 다시 백성들을 두드려 팼대요. 자, 이 정도면 거의 뭐 쓰레기 중에서도 상쓰레기가 아닐까 싶은데 결국 당시 수원 부사였던 최산립이 도망치듯 떠났고 권경우가 부임해 왔는데 순회군은 그가 자신에게 인사를 오지 않았다면서 칼을 들고 찾아가서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자기는 지금 왕자 신분이 아니고 죄인 신분이에요. 그런데 수원을 책임지는 부사가 새로 오면서 자기한테 인사를 안 했다고 칼 들고 찾아가서 협박을 하면 자, 어쨌든 권경우 역시 업무를 볼 수가 없어서 수원부사 자리에서 잘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원부사 둘을 쫓아낸 거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폐악질을 부렸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채소가 신선하지 않다면서 채소밭을 담당하던 종 임동과 숙모를 잡아다가 몽둥이로 20대를 때렸다. 수원 읍성에 살던 김영수가 궁궐에 일을 하러 가자 또다시 잡아다 몽둥이로 패고 옷을 모두 찢어버렸다. 자신의 밥상에 쇠고기와 생선이 올라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창고를 관리하던 종 어리손의 집에 불을 질러 모두 태워버렸다. 화공 정업수를 잡아다가 이유 없이 몽둥이로 40여 대를 때렸다. 술을 가지고 온 원금을 이유 없이 구타하였고 마찬가지로 술을 가지고 온 계집종 주질제의 옷을 전부 벗기고 결박하여 이튿날까지 풀어주지 않았다. 읍내에 사는 정석을씨, 그러니까 정돌쇠의 집에 역병이 들어 역신을 쫓기 위해서 맹인 유나와 부인 맹무녀가 구출하고 있을 때 갑자기 순하군이 난입하여 무녀의 위아래 이빨을 한 개씩, 정돌쇠의 이빨을 9개 쇠망치로 꿰부수고 집게로 잡아 빼서 무녀는 그날로 죽고 정석을씨는 이튿날 죽었다. 그냥 읽어만 봐도 결코 이 사람이 이 순하군이 정상인은 아니었다고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냥 아무 이유 없어요. 마음에 안 들면 때리고 이유 없이 때리고 이유 없이 남의 이빨을 집게로 잡아 빼고 아이고 쇠망치로 깨부수고 이게 뭐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이게 선조실록 134권 1601년에 실려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수원성의 사람들이 수원을 떠나기 시작했고요. 수원이라는 고을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 선조도
더는 버티지 못하고 순화군을 다시 한양으로 불러들여서 위리안치시키는데, 여기에서도 순화군은 번번이 담을 허물고 나가서 사람들을 해쳤고 아예 무례배들을 모아서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면서 사람들을 잡아다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나라의 왕자가 거의 뒷골목 깡패 두목이 된 거예요. 범죄 조직을 결성한 거죠. 역사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딱 한 줄만이 등장을 했는데, 실은 2명의 여자를 잡아다가 아주 잔인하게 죽인 내용이라고 합니다. 순화군 이보가 사람을 죽였다. 선조실록 174권 1604년의 일입니다. 자,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냥 여자 2명을 잡아다가 잔인하게 죽였다고 하는데, 그냥 죽이지 않았겠죠. 온갖 욕을 보이고 아마 죽였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마침내 선조도 금이군 군사들로 하여금 순회군을 집 밖에 나오지 못하도록 강제로 가택연금을 실시합니다. 그러자 이 성격은 이제 밖으로 배출이 안 되니까 안으로 터져요. 그래서 풍이 와요. 우리가 풍 맞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풍에 걸리게 돼서 이제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가 되는데, 그런데 이 와중에도 자기 하인들을 시켜서 외숙부인 김언희를 잡아와서 구타하고 가두는 등의 폐륜을 저질러요. 외숙부, 자기 어머니의 남동생이나 이제 오빠였겠죠. 그걸 잡아다가 구타를 한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사비 청계가 본부에 소장을 바치기를, 남편 김언희는 바로 순화군의 삼촌인데 순화군이 결박지어 잡아가서 무수히 구타한 다음 여러 날 동안 수금하였는데 사망할 것이 분명하다 하였습니다. 중략하고요. 순화군 이보는 풍병을 앓은 지 이미 오래이므로 진실로 책할 것도 없습니다만, 그가 거느린 하인들이 그의 망령된 말을 듣고 일가의 친속을 수금하기까지 하였으니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유사로 하여금 수금하고 통렬히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상소문이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선조도 윤허한다, 허락한다 라고 대답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 사관이 이제 자신의 생각을 덧붙입니다. 사관은 논한다. 자기의 숙부를 수금하고 장을 쳤으니 너무나도 윤리에 어긋난 짓이다. 그의 종만 다스리기를 청한 것은 이미 근본을 다스린다는 논리에 입각한 것이 아니다. 더구나 다른 군가에서 죄 없는 사람을 멋대로 잡아다가 가둔 것은 한없이 많은 것을 말해 뭐하겠는가. 자, 이게 선조실록 200권 1606년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서를 적는 사관마저도 완전히 윤리에서 벗어난 금수만도 못한 짓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일종의 자신의 생각을 덧따른 거죠. 자, 그래서 결국 1607년 순화군은 28살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조선 최고의 암군 선조의 피를 이은 왕자 순화군은 수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을 뿐만 아니라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폐악과 폐륜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벌을 받지 않고 그냥 병으로 죽고 만 것입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라는 말이 있죠. 선조는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갈고 닦지도 못했고요. 집안의 망나니들을 방조했어요. 그러니까 수신도 안 됐고 제가도 안 됐죠. 거기에다가 임진왜란이라는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고도 자기 한 몸 챙기기에 급급하여 혼란을 가중시켰어요. 치국도 안 됐죠. 자, 이 4가지 덕목 중에, 그래서 혼란을 가중시키면서 평천하도 못한 거니까, 자, 이 4가지 덕목 중에 단 하나도 해내지 못한 인물이 바로 선조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아들을 잘못 키운 죄는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그 부모에게 물어야겠죠. 그 부모가 바로 선조였고,
그 잘못 큰, 어쩌면 태어났을 때부터 사이코패스로 태어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대로 바로잡지 못한 선조에게도, 그리고 이렇게 사이코패스이자 거의 쓰레기 중에 상쓰레기로 살다가 생을 마감한 순하군도 모두 죄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새롭게 시작한 우리 역사 속의 범죄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고, 저는 두 번째 시간 또 다른 인물로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고 재미가 있었다라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